등등 해가지고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새누리당이 질주를 완전히 악순을 하고 반대로 문재인 한때 대권 1위로 여론조사에서 계속 한 몇 달 동안 달리는 사람이 참패를 하고 요새는 그쪽이 아직도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 공수가 바뀌었어요. 이 선거 하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로 돌아버렸습니다. 반대로 또 수비를 하던 이 박근혜 정부가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한 표 한 표 그야말로 우리 헌법 제1조에 적힌 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말장난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러니까 이 부산 분들이 유권자들이 선거를 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로서 자질이 있는데 그 자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학식이 높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죠. 학식보다는 상식이 건전한 덕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이 학식과 상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상식. 상식은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예절, 기초적인 무슨 지식, 그리고 충효, 교양, 이런 걸 쭉 합쳐가지고 상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참 상식이 없는 사람들 잃어버리면 완전히 매장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식 없는 사람으로 몰렸거든요. 학식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상식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산 분들이 상식이 좋다는 거죠. 이 상식이 좋은 이유는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학식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상식은 마음에서 또 평소 경험에서 평소 생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그런 분들이 가장 이 심신이 건강한 분인 것을 우리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며칠 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아주 엉뚱한 시험을 했어요. 한 열 몇 개 되는 나라, 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이 악수할 때 이 악력 있죠. 악력이라고 그러죠. 악력 시험을 했습니다. 소나기 힘, 악력 힘. 요새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없는데 우리 50년대에는 이 악력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악력기 아시죠? 이렇게 A자 모형으로 생긴 거. 이걸 고주문을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안 보이는데 왜 50년대에는 이렇게 했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가장 간편하고 돈이 덜 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악력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시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력조사를 했죠. 악력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선 악력조사를 해보니까 악력이 가장 센 사람이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이 키가 크고 바이킹 후손들 아닙니까? 그 조사한 중에서는 악력이 가장 약한 나라가 파키스탄으로 나와요. 아마 이것은 영양성체와 관계있습니다. 악력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평균 수명하고 관계가 있더랍니다. 악력. 이 악력이 센 사람은 오래 산다. 악력이 약한 사람은 이 일찍 죽는 확률이 확실하게 높더랍니다. 이게 통계를 내면은
유의미하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통계에 의미가 있다. 통계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악력이 센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모르겠대요. 원인은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은 악력이 저절로 높아지는지 아니면 악력을 높이면 오래 사는 건지 그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일단 결과는 확실한 거야. 이건 뭐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악수를 많이 합니다. 악수를 해보면은 이 손안의 힘을 느끼죠. 대충 느낍니다. 아, 이분이 건강하구나. 이 손에 딱 이렇게 뭐 억세다든지 꼭 억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부드러운 죽고 억세는 되게 좋죠. 근데 손에 힘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일단 악력기를 사가지고 이 악력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악력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의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고 악력. 손이 참 중요합니다. 손이 이 관상을 보기도 하고 손바닥 수성을 보기도 하고 뭐 이름 가지고 점도 치고 하는데 이 수사관들은 손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손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든지 딱 감이 온다는 도둑놈 손은 도둑놈 손처럼 생겼대요. 발만 도둑놈 발이 있는 게 아니고 이틀 전에 이 정보부 안기부 여기서 수사관들 했다가 은퇴한 사람들 모임돼가지고 제가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유명한 대공수사관인데 한철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김현희 이야기를 해요. 김현희 씨. 대한항공 폭파도 김현희 씨. 바레인에서 이제 붙잡혔습니다. 앰플을 먹고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그때 안기부의 수사과장인데 이 자료를 잔뜩 들고 갔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여자의 여권은 일본 여권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곧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딱 신원 몇 가지 그 가짜 일본인 여자 이름을 딱 체크해 보니까 이것은 북한 연계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확신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바레인에 갔습니다. 바레인에 가가지고 그 수사하는 경찰 책임자, 경찰국장을 만났답니다. 이 경찰국장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에러는 또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주 난감하게 있을 때 있지. 이 수사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난감하게 있을 텐데 우리 대사가 찾아가지고 이 분야에 최고 권위자가 왔으니까 한번 만나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반갑게 오라고 그래서 만났답니다. 만나서 특히 김현희가 깨물다가 입에서 뱉어낸 앰플과 똑같은 사진을 그동안에 우리 국정안기부에서 간접 조사하면서 압수한 문건을 딱 들이대면서 이거 똑같지 않느냐, 이거 그것이 북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몇 가지 정보를 줬더니 그렇게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현희를 그때 한참 선거 때입니다. 노태우 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소위 일로 상김이 나와서 12월 초죠. 그러니까 그게 1987년 12월입니다. 그때 김현희를 선거 전에 데려왔습니다. 12월 15일 날 데려왔어요. 그게 노태우 당선에는 상당히 그 표를 움직였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된 건 아닌데 어쨌든 김현희를 서울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했지만은 그 수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북한 공작원에 대한 판단을 바레인 경찰국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레인 경찰국장이 우리 안기부 그 수사과장 보고 김현희가 지금 병원에 꽁꽁 묶여 있는데 가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느냐고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신분을 저렇게 감추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일문일답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다만 구경 좀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꽁꽁 묶여있는 김연희를 가가지고 제일 먼저 손을 봤다 그러고 손이 아주 길고 꼭 피아니스트 같은 손이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도 이 태권도를 많이 해가지고 군사리박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 사람 공작원이다. 특수훈련을 받은 공작원이라 하는 감을 금방 알았다고 이렇게 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게 손 아니겠습니까? 손. 우리가 서서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요새 손을 항상 이렇게 짊어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짊어지고 다니는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 몇십 년 동안 항상 가방을 이 왼쪽에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나빠져요. 그 무거운 가방이었어요. 요새는 짊어지고 다닙니다. 짊어지고 다닐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건강 비결 두 개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악력을 키우자, 하나는 뭘 가지고 다닐 때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시죠. 한 번 짊어지고 다니면은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게 손으로 드는 게 귀찮아집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교재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요거 들어올 때 다 하나씩 받았습니까? 네. 요걸 왜 나눠드렸느냐? 앞으로 계속 이런 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요걸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2시간 강연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딱 메모를 해오겠습니다. 여기에 양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읽어보면은 다 머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읽을 수 없는 정보가 여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주십시오. 이웃에 나눠주셔도 좋고 자녀분들한테 나눠주셔도 좋고 그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100장씩 나눠준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00~400명 되는데 3만 명한테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100장. 뭐 100장 사퇴하는 게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요새 다 프린트기 있어가지고 딱 눌러버리면은 양면을 인쇄해가지고 그 한 장씩 나눠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나눠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되느냐? 단순한 청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전원이 돼요. 선전원. 선전원이라는 건 뭡니까? 성동꾼하고 달라요. 성동꾼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선동꾼이라고 합니다. 공보맨이나 선전은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선동은 나쁘지만 선전은 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 성경이 된다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끔 선거가 말이죠. 한 표로 결정이 됩니다. 한 표. 2표로 결정될 때도 있어요. 10표로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한 표에 의해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우리만 들어서 참 아깝다. 젊은 사람들 어떻게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데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이 자리는 젊은 사람들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자리예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젊은 역할을 하면 됩니다.
역할하고 하시고 해서 이런 걸 나눠드렸고, 요거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려면은 제가 급하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을 한반도 핵겨울이라고 하고, 이 책을 만들 때는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제목과 표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비단 책 제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글을 써놓고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몇 년 동안 이 남의 글을 고치는 역할, 또는 저는 글을 써서 발표하는 역할, 또는 책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제목을 딱 붙여놓으면, 아,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든지 아니면 글의 중간 제목이든지.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일단 한반도의 핵겨울, 그 다음에 부제를 2017년 핵인종 집권의 악몽이라고 하셨어요. 핵인종. 여기 아마 핵인종이라는 말이 좀 나올 겁니다. 제가 말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종북, 좌파, 뭐 이런 이름보다도 또 다른 차원의 정확한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핵겨울의 핵인종. 핵인종은 뭐냐? 핵은 북한 핵을 지원하는 사람. 북한 핵 개발할 때 돈 주고, 정보 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람. 그게 핵입니다. 이는 뭐냐? 북한의 인권 탄압을 편든 사람이죠. 편든 사람. 인권법이 10년 동안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하는 걸 막는 사람.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오히려 편드는 사람을 종은 종북세력. 그래서 한국에는 북한 핵을 편들고 북한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종북 세력, 통합진보당과 같은 종북 세력과 손잡아서 그걸 해보겠다는 세력이 있어요. 요걸 핵인종이라고 붙였습니다. 핵인종. 어떻습니까? 머리 들어옵니까? 네. 핵인종. 무슨 인종 같죠? 인종. 이상한 인종 같죠? 뭐 이상한 인종이지, 사실은. 이 이상한 인종입니까, 세상? 이 세계에 이런 인종이 없어요. 인종, 핵인종.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핵인종이 숨어서 살든지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래서 2017년에 이 핵인종이 집권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2017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이 핵인종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동북아시아에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그런 중국과 그런 북한을 편드는 핵인종 세력이 같은 편에서 그럽니다. 같은 편.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정권을 잃어버린 보수 세력,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하고 사이가 나빠져 버린 일본, 이 세 세력이 손을 잡아야 대결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돈이 4조 달러 되는 중국 공산정권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그 중국과 북한을 흔드는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 즉 핵인종 세력이 한편이 되고, 반대편에 핵도 없고 정권도 없는 보수 세력, 우리하고 사이가 나빠진 일본, 멀리 있는 미국이 손을 잡아가지고 대결이 되겠습니까? 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느냐?
중국, 북한, 남한의 이 핵인종 세력은 좌경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혁 투쟁론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또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1대 99,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막 이런 식으로 분열시킵니다. 그 방면에는 선수들이 아주 프로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가 우선 무너질지 몰라요. 그때쯤 되면 저도 김정은이 욕을 마음대로 못할지 모릅니다. 신문사에서 김정은 욕하면은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못하게 되고 북한에서 공갈치고 그러려면은 언론의 자유가 제약이 되면은 선거의 자유도 같이 제약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해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공정한 선거라는 것은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서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불리한 것, 남한에 핵인종 세력한테 불리한 것, 중국한테 불리한 정보는 마음대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은 선거 결과가 그쪽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오느냐? 내가 가진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은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이기 때문에 아끼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 교육하고 이웃을 돌보고 세금 내고 군대를 유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북한은 내 재산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요. 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번에 여야가 밀실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국민연금 지급률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그런 합의를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여당이 재빨리 발을 뺐어요. 그게 바로 2017년에 핵인종 세력이 집권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 국민연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 아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제가 국민연금을 2006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228개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부담한 게 2,4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2,400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했죠. 근데 2006년부터 제가 받기 시작하는데 올해 월 120만 원 받습니다. 많은 편이죠. 120만 원 받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은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900만 원 받았습니다. 2,400만 원을 넣어가지고 현재 3.3배를 받았어요. 3.3배. 이건 뭐냐 하면 보험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국민연금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3.3배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줍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준다. 그러면 지금 국가와 미래 세대한테 지금 부담 뛰어넘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는 그래서 제가 농담 하면 이거 반납할 방법 없습니까? 하니까 없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연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주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계산을 앞으로 65년 동안 뭐 더 길게 계산할 것 없이 2080년까지 65년 동안 매년
매년 2,100만이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2,100만이 매년 36조를 더 내야 됩니다. 매년 36조를 더 내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지금 국가 예산이 약 360조 돼요. 그 10%를 더 내야 되는데, 국방 예산이 35조입니다. 국방 예산. 저 군대 하나를 더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담을 국민들한테 지우는 것을 국회의원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국민요금 더 올려달라고 데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좌경 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가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계획경제라고 그러죠.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가 개인이 해야 될 것까지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공돈이고 모든 것이 쓰는 것만 주력한 사람이에요. 쓰는 것, 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좌파 정당이 돈 버는 데 대해서 아이디어 내는 거 봤습니까? 전부 돈 쓰는 아이디어입니다. 돈 쓰는 거. 이게 2017년에 해진종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죠. 지난 4월 말 재보선이, 항상 이 재보선은 중요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재보선을 통해서 그때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온도계가 되기 때문에, 투명계가 되기 때문에 이 재보선은 네 자리라는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의 예상보다 왜 지금 야당 세력이 참패를 했느냐. 언론 예상대로 보면 세월호 가족들도 막 떠들고 데모도 하고 태극기도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참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언론이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왜 선거에서 실패하느냐 하면은 전략을 세울 때 언론을 보고 세우려. 언론의 보도를 보고 세웁니다. 언론은 좌파한테 항상 유리하게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미 70%, 80%가 30대, 40대고 상당한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좌경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한테 유리하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한테 유리하겠어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민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론은 또 달라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은 다릅니다. 그게 선거 쪽에서. 그러니까 이 좌파 정당은 항상 선거를 하면 져요. 선거 전략을 잘못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침반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 왜곡된 언론이 보여주는 나침반대로 배를 몰고 가면 항상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여론과 언론의 이 불일치가 있습니다. 언론보다는 항상 여론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걸 가끔 선거를 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잘 해야 되는데 선거를 잘 하려면 국민들이 안 속아야 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을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사람도 좀 알아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는 분들, 그 기성세대겠죠. 기성세대가 스스로 선거 요원이 돼가지고 선거 운동원이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진실의 입장에서 헌법의 입장에서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이 뭐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국민들이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만 제대로 알면 올바른 선택을 한다. 그런데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지도자다. 즉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만 알려주면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다. 그런데 지도자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국민들 보고 올바른 선택하라고 하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기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 보고 의무를 다하라면 되겠습니까? 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핵문제입니다. 핵문제. 핵문제는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한 20년 이상 북한의 핵개발을 과소평가해왔어요. 과소평가해오기도 하고 아니 은폐해오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겠는데 그 정확한 진상을 잘 모르겠다. 발표도 애매하게 나오고. 그런데 가끔 미국에서 건너오는 정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뭐 느닷없이 잠수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도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대충 이렇습니다. 이번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한 것은 아마 우리 국군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북한이 저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구나, 저 정도로 진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2012년 12월 12일 선거기간 중이었는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저 합참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장담을 했습니다. 저놈들 준비하는데 절대 실패한다. 이건 철공소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잠수함에서 미사일 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잠수함에 미사일 싣는데 그 미사일은 포탄을 나르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럼 포탄 나르려면 대포 쏘는 게 낫지. 그 비싼 잠수함에다가 비싼 미사일 싣고 다니면서 대포 쏘겠습니까? 그게 핵폭탄을 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핵폭탄을 실은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0대 정도 이 잠수함 추적 PC-3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게 10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타봤는데 그거 가지고 잠수함 추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게 130대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비행기입니다. 한 대당 한 1,000원 이상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옛날에 미국이나 소련도 그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추적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사일을 핵을 쏠 건지 안 쏠 건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잠수함이 제주도에서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한국을 때리면은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다 해가지고 다 배치를 합니다. 레이더라는 게 사방으로 보는 게 없어요. 그건 한 방향을 정해놓고 봅니다. 그것까지 막으려면 아마 지금보다도 방어망, 레이더 기지를 아마 몇 배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요새 우리 정부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킬체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킬체인이라고 그 영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미리 그걸 탐지를 해가지고
미리 탐지를 해가지고 그 핵미사일을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하는 게 킬체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이유는 아시겠죠? 핵을 가진 적을 핵미사일 쏜다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먼저 공격한다. 근데 나중에 공격하고 보니까 그 정부가 엉터리였다. 그러면 공격받은 북한이 정말 핵을 안 날리겠습니까? 너가 우리 먼저 쳤으니까 우리 저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탐지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도 냉전 시대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미국과 소련이 이상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 미사일 방어망 서로 만들지 말자. 양쪽이 다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인지 아십니까? 양쪽이 다 미사일 방어망을 안 만들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면은 맞는 거예요. 맞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핵을 쏘면 양쪽이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자. 이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희한한 합의는 거죠. 그러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83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막아야 되겠다. 그걸 스타워즈라고 해요. 스타워즈 계획. 하늘에서 날아오는 소련의 미사일, 핵미사일 다 우리가 막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소련도 같이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수준이 안 돼요.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해가지고 레이건하고 회담할 때마다 그거 하지 말자. 그런데 레이건은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계속 우리는 개발하겠다. 이러니까 소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군비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망가지는데 이거 안 되겠다. 군비 경쟁,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개혁, 개방 쪽으로 가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술이 없어요. 핵미사일, 더구나 한국 같은 데는 너무나 이게 종신이 얕아가지고 소면은 5분 만에 떴어요. 막을 방법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전용칠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재판도 안 하고 처형했다고 그럽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된 국정원의 주장인데 아마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장성택이를 잔인하게 처형한 것은 다 지연이가지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걸 핵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런 놈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고 있다 하는 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 김정일보다 더 위험합니다. 김정일이는 아주 냉정한 독재자예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죽을 짓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김정일은. 근데 이자는 경험도 얕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학교 다닐 때 김정은이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다 면접을 했어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래가지고 성격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 분석을 했습니다. 딱 요약을 했습니다. 단어가 4개가 나왔어요. 첫째, 위험하다. 예측이 안 된다. 폭력을 좋아한다. 네 번째가 이 골치 아픈 겁니다. 과제망상이다. 이런 성격은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판. 합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축구공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을 역대 정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축소해왔으니까, 이걸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 진실을 국민들한테 딱 공개하고 하기에는 정말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을 축소 평가해 온 그 부담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사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고도 방어망이에요. 핵미사일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러 단계에서 막아줍니다.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요격하는 방법, 중간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법, 마지막에 떨어지기 직전에 요격하는 방법. 떨어지기 직전에 하는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고고도에서 하는 게 사드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지금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배치하겠다고 해요. 그건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이 배치하겠다면 우리가 빨리 좀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배치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이렇게 지금 논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자체가 이 코미디죠. 코미디. 그것도 뭐냐? 역대 정부가 그동안에 몸에 익은 관성대로 가려고 하니까 안전한 쪽으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없는 걸로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언론도 실제 상황을 잘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사드 배치 논란이라는 절대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것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일단 장기적, 단기적 여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미사일 방어망. 우리 실력으로 만들려면은, 우리 시스템을 만들려면 한 10년 걸린다고 해요. 10년. 그 전에 사들을 빨리 배치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별도로 돈을 주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36조를 들어가가지고, 매년 36조를 들어가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주는 걸 더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미사일 방어망 만들면 돼요. 미사일 방어망. 그 다음에는 미국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 바다에 미국 잠수함,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항상 배치해라. 항상. 그리고 그 배에는 우리 장교들이 타야 되겠다. 일단 유사시에 발사하는 권한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이 정도로 요구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불안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핵 문제는 이게 전 국민이 당사자입니다. 핵 문제에서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휴전선에 있는 장거리포, 북한의 장거리포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여기서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는 모든 국민과 관계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핵 문제를, 핵 무기를 절대 무기라고 해요. 왜 절대라는 말을 붙였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고성능 폭탄이라든지 폭격기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무기다. 첫째, 절대로 먼저 얻어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얻어맞으면 안 된다. 먼저 얻어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보복이 불가능하므로 절대로 먼저 얻어맞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99%를 막아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한 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00% 막아야 돼요. 100%. 절대 못. 두 번째, 핵은 다른 무기로 막을 수가 없다. 기관총을 몽둥이로 막을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무기입니다. 절대 무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이 됩니다. 1%의 오차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절대 무기이므로 이게 언젠가는 우리한테 날아올 수도 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은 혹시 사고로라도 날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공호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공호를 엄청 만들어서 전 국민의 한 1.2배가 되는 사람들이 다 숨을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무기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나가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역술인이 저를 보더니 와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기도를 한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아마도 핵을 속이는 속였는데 서울에 떨어졌을 때 제발 불발탄이 되도록 기도를 한다고 해요. 불발탄이 되도록. 그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꼴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안 하죠. 여기에 201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을 지원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핵 문제를 한반도 핵개울이라는 책 비편에 붙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잘못을 행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김영삼은 실기를 했습니다. 1994년 6월에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기지를 폭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 정보를 미리 한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삿대질 하듯이 했습니다. 폭격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친다. 난 절대로 반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도 이게 폭격했을 때 북한이 서울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막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식으로 해야 돼요.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보다 더 강경하게 나왔어요. 폭격을 합시다. 지금 아직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면은 장사골을 써가지고 서울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반격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참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거꾸로 이제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남은 핵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을 폭격한다는 킬체인 같은 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94년에 그랬어요. 이 기회를 놓쳤어요. 김대중 때 와가지고는 아예 막 핵 개발하는 북한에다가 5억 달러의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돈과 금품을 대주고 북한이 우라늄 그때부터는 우라늄입니다. 문제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농축시설을 돌려가지고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생산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2007년에 르몽드라는 프랑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자기는 북한에 지금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2007년이에요. 그 3년 뒤에 북한이 미국 해커 박사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자랑하듯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오판을, 이건 고의적 오판으로 보이는데, 노무현 때 오면은 이건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2007년에 김정일 만나서 한 노무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북한의 변호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측 입장에 서가지고 미국과 싸워왔습니다. 이럽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측 입장에 쓴다는 건 뭡니까? 북한 핵 비호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싸워왔다. 미국은 동맹국이고 북은 우리의 적인데 적 편에 서가지고 동맹국과 싸워왔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 하고 있었으니까 돌아와가지고 그 직후에 로버트 게이츠라는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노무현을 만나니까 노무현이가 느닷없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한테 침뱉는 행위죠. 그래서 이 사람이 퇴임 이후에 회고록에다가 한마디를 딱 적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노무현은 반미주의자고 약간 돌았더라. 어리틀 크레이지라고 했어요. 그 표현이 아주 완곡한 사람들인데 미국의 영국 사람들은 직설적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영어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우방국의 대통령 보고 약간 돈 사람이라고 선거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험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고 이명박 대통령께도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 별로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는 여기 하나가 더 보태져 버렸습니다. 친중 반일 외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핵폭탄 개발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인지 수십 명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했습니다. 중국은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관성 항법장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서평 때 이미 미국과 그때는 러시아가 소련이겠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유리하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만드는 기술을 교묘하게 전해주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실험 중국이 도와줬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도 중국이 도왔어요. 요새 중국이 북한하고 좀 섭섭한 것 같으니까 그 중국한테 매달리면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친중 반일 외교를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나왔어요? 거꾸로 나왔어요. 거꾸로. 북한 핵개발을